부모라는 이름은 참 이상합니다. 세상의 어떤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무게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라면 상처를 주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라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라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는 다릅니다. 아무리 마음이 다치고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자식 앞에서는 쉽게 등을 돌리지 못합니다. 밤마다 혼자 누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되묻고 아침이 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연락을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모는 다른 관계에서라면 절대 참지 않을 일들을 자식 앞에서는 침묵으로 감내할까요? 그것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부모에게 쉬운 보이지 않는 굴레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나쁜 부모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들이 부모의 입을 막고 부모의 고통을 침묵 속에 가둡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어도 부모의 시간은 여전히 그 아이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돈을 요구해도 말을 함부로 해도 심지어 손을 들거나 폭언을 퍼부어도 그래도 내 자식인데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설득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부모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나의 삶은 어디로 갔는가? 나는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부모는 끝까지 견뎌야만 하는 존재일까요? 피를 나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엄과 평온, 노후의 삶까지 모두 내어주어야 할까요? 부모에게는 자신을 지킬 권리가 없는 걸까요? 여기 200년 전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 그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엄격한 유학자, 개혁적인 사상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 한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고향에 있는 자식들을 그리워했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건강히 지내거라. 공부에 게을리하지 마라.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거라. 그의 편지 곳곳에는 말하지 못한 아버지의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엄격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자식으로 인해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그 고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긴 고민 끝에 분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혈육이라도 도리를 잃으면 남보다 못하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식을 남만도 못하다고 말하다니 어떻게 부모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부모를 향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부모가 일방적으로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자식을 미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벌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부모 자신을 지킬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지금 자녀 때문에 숨이 막히는 하루를 살고 계신다면, 혹시 지금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먼저 내려앉는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통을 혼자 안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과하지도 유난스럽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일 뿐입니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건 참음이 아니라 멈춤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서 받는 상처는 남에게서 받는 상처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길을 가다 낯선 사람에게 욕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당연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상처를 받으면 화를 내기도 어렵고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부모는 자식의 행동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었나 보다. 내가 뭔가 잘못했기에 저 아이가 저렇게 됐을 거야. 다른 관계에서라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 부모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먼저 의심합니다.
둘째, 부모는 자식의 미래를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도 내가 등을 돌리면 저 아이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아이를 돌봐줄까? 내가 포기하면 저 아이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부모의 발목을 잡습니다. 셋째, 사회적 시선이 부모를 옥죄입니다. 자식을 포기한 부모라는 낙인이 두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친척들이 수군거리지 않을까? 세상이 나를 냉정한 부모로 볼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저 애도 힘들어서 그러겠지.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 젊은이들이 힘들잖아.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 말들은 언뜻 자식을 이해하려는 말처럼 보입니다. 자식을 용서하려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부모 스스로에게 씌운 족쇄입니다. 이 족쇄는 점점 더 조여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는 더 많은 것을 참아냅니다. 더 많은 것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 자신조차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뜁니다. 문 여는 소리만 들려도 몸이 먼저 긴장합니다. 이것이 정말 괜찮은 상태일까요?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하는가? 부모에게 소리를 지르고 돈을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고 연락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부모의 의견은 무시하고 부모의 존재를 투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여전히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엄하게 했던 건 아닐까? 혹은 너무 부족했던 건 아닐까?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했나? 더 좋은 교육을 시켜줬어야 했나? 끝없는 자책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오직 부모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부모는 씨앗을 심고 물을 줄 수 있을 뿐 그 씨앗이 어떤 나무로 자랄지는 결국 씨앗 스스로의 선택이다. 사람은 자라면서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를 가질지, 어떤 사람이 될지 그것은 모두 그 사람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스스로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가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약용 역시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자식을 아끼고 걱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멀리 떨어진 아들들을 생각하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도리를 잊은 자식에게까지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입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아도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오늘도 스스로를 다그치며 하루를 버텨냈다면 그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고통을 처음으로 이해받아도 되는 마음으로 바라보려는 시도입니다. 부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 부모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부모에게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도리를 말할 때 자주 자연의 이치를 빌려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사람의 삶도 관계도 자연의 법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허울 좋은 말로 본질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병든 가지가 생기면 그 가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겉으로 보기엔 잔인해 보입니다. 병든 가지라도 내 가지인데 어떻게 자를 수 있어? 나무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알고 있습니다. 썩은 가지를 그대로 두면 결국 나무 전체가 병들게 된다는 것을. 병든 가지는 나무의 영양분을 빨아먹습니다. 나무의 생명력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서서히 다른 가지로, 줄기로, 뿌리로 번져갑니다.
결국 나무 전체가 말라 죽습니다. 정약용은 묻습니다. 병든 가지 하나를 지키려다 나무 전체를 잃는 것, 그것이 과연 사랑인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처를 참고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부모의 마음부터 말라버립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먼저 내려앉습니다. 문 여는 소리만 들려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라는 나무가 서서히 말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 아니야? 피를 나눈 싸인데 어떻게 그래?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겪는 밤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흘린 눈물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삼킨 말들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사회가 규정한 좋은 부모의 이미지를 당신에게 강요할 뿐입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끊는다는 말을 가볍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인륜과 도리를 강조한 유학자였습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했습니다. 계속되는 해가 선을 넘을 때 그것을 멈추는 선택은 비정함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부모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비정함입니다. 부모가 존엄을 잃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 그것이 더 큰 죄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완전히 버린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삶은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무례를 감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미움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 자신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보호입니다. 병든 가지를 자르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과연 이럴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넘어서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잠이 옵니다. 밤마다 뒤척이던 잠자리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무너졌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잊고 있던 나 자신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모든 가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한 번쯤 내려놓아야 나무가 살아날 수 있는 걸까요? 당신의 나무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푸르게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말라가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많은 부모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집 이야기만은 아닐 거예요. 다른 집은 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 집만 특별히 불행한 거겠죠. 하지만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놀라울 만큼 비슷한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첫 번째 패턴, 경제적 의존과 착취. 성인이 된 자녀가 일은 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연금과 노후 자금으로 생활합니다. 처음에는 잠깐만이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쉬고 다시 일자리를 구할게요. 이번 달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1년이 2년이 됩니다. 그 사이 부모의 노후 자금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녀의 태도입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처럼 여깁니다. 이 집 제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건데 뭐가 문제예요? 다른 집 부모들은 다 해주던데요. 고맙다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대신 불평이 늘어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요즘 이 돈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돈이 끊기면 효도는 사라지고 연락마저 뜸해집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자식. 그 모습을 보며 부모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ATM기인가? 두 번째 패턴, 정서적 학대와 무시.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합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짜증이 먼저 나옵니다. 부모의 의견은 무시됩니다. 부모의 존재는 점점 투명해집니다. 엄마는 몰라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빠, 그 생각은 꼰대 생각이에요. 부모님 세대랑은 달라요. 부모가 무엇을 말하려 해도 먼저 차단합니다. 밖에서 듣는 무시보다 자식에게서 듣는 무시가 더 아픕니다. 남이 무시하면 화가 납니다. 하지만 자식이 무시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패턴, 신체적 언어적 폭력.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때로는 손찌검까지 이어집니다. 그 순간에도 부모는 신고를 망설입니다. 내 자식 인생이 망가질까봐. 세상에 알려지면 어쩌나? 전과자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래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합니다. 멍든 몸을 숨기고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고 아무 일 없는 척 살아갑니다. 네 번째 패턴, 유산과 재산에 대한 집착. 또 어떤 자녀는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유산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얼굴을 내밉니다. 부모의 건강보다 재산의 크기를 먼저 계산합니다. 부모를 하나의 통장처럼 대합니다. 부모를 상속 대기 중인 자산으로 봅니다. 형은 얼마 받았어요? 저도 똑같이 받아야죠.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다가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부모들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책임이 부모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 관계는 정말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이 말한 도리는 일방적인 희생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무너질 때 그 관계는 더 이상 도리가 아닙니다. 이름만 가족일 뿐 내용은 이미 파괴에 가깝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관계를 정리하려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세상이 나를 비정한 부모로 보지는 않을까? 다른 부모들은 다 견디는데 나만 못 견디는 건가? 이 죄책감이 부모를 옥죄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도 발목을 잡습니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두려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분명히 했습니다.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무례와 폭력을 감내하는 것은 효도도 인륜도 아니라고. 도리가 무너진 관계는 이미 이름만 가족일 뿐 그 본질은 파괴에 가깝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혈육이라도 도리를 모르면 남만도 못하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남만도 못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사실 부모를 보호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정약용이 말하고자 한 것은 관계의 이름보다 관계의 내용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부모 마이너스 자식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관계가 자동으로 존중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름만 있고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은 덕이 아니라 낭비다. 이 말도 냉정하게 들립니다. 자식에게 어떻게 자격을 따질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베풀수록 자녀가 바뀌기는커녕 더 무너진다면 그 베풀면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오히려 그 베풀미 자녀를 더 나약하게 만들고 더 의존적으로 만들고 더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멈춤은 처벌이 아닙니다. 잘못된 흐름을 끊는 결정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는 자식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만큼 그는 부모의 자리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때리고 부모의 존엄을 짓밟는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어요. 이런 변명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선택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내 존엄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부모에게 허락된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정당한 권리입니다. 당신은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당신은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선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부모에게 그 결정은 마치 스스로 부모 자격을 내려놓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모는 희생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삶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지켜야 할 존엄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평온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존엄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관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효는 부모의 침묵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존중받을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효는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효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다른 시대입니다. 부모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부모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시대입니다. 혹시 지금 관계를 멀리한 뒤에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면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아팠습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오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었기에 마침내 멈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선을 긋는 것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역시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하나의 삶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존엄을 잃지 않는 법, 선을 넘기지 않는 법,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말없이 보여주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부모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어쩌면 자녀는 그 메시지를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마지막 존엄을 지킨 것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조금씩 숨을 쉬어도 됩니다. 이제 조금씩 나 자신을 돌봐도 됩니다. 이제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도 됩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시간을 평온하게, 존엄하게, 행복하게 보낼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늙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말라. 늙어서도 성장을 멈추지 말라. 늙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혼자 안고 계셨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평온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부모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존엄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조금 더 평온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였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평온을 응원합니다.